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물리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또 온라인 클래스 했던 문항 40문제 그 다음에 정리했던 거 교과서 문제만 풀어도 사실 점수를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시험 문제를 냈는데 혹시 좀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지금 푸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그래서 2021학년도 작년도 수능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다. 자, 우리 핵 반응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핵 융합 반응과 핵 분열 반응을 배웠는데요. 핵 융합 반응은 작은 원자핵이 큰 원자핵이 되는 거고, 핵 분열은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수소, 이 중소소하고 그다음에 삼중수소가 반응을 해서 2,4라고 하는 헬륨이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질소, 7번 질소가 1의 1의 H를 만나서 2의 4의 헬륨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두 개 작은 원자핵이 모여서 다시 큰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고요. 질량 결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였잖아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이 됐든 핵 분열이 됐든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보다 큰데 반응 후에 질량이 작아지면서 그 질량이 작아진 만큼, 즉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공식이 델타 E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면 에너지 크기가 이제 가랑 나를 비교해 보면 가가 더 크죠. 그 얘기는 질량 결손이 어디에서 더 많았다라는 뜻이냐면 가에서 에너지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빛의 속력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은 뭐 요즘은 자주 나오지는 않았던 건데 예전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 띨싹 나오면 이 부분이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반응을 핵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 밑에 있는 숫자들,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양성자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를 먼저 살펴보면 가를 살펴보면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거 살펴보면 7 플러스 1은 기억이 뭔지 모르겠네요. 자, 기억이 있을 테고 니은이 2. 그럼 기억은 여기서 뭐가 될까요? 기억은 8이고 요 왼쪽이 8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8이 돼야 되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기억에 해당되는 값은 6이 될 테고. 두 번째 이제 법칙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숫자들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잖아요. 질량수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질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질량수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를 먼저 살펴보면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맞죠? 나를 보면 15 더하기 1은 기억 뭔지 몰라요. 지금 기억 위에 있는 숫자가 더하기 4 따라서 기억은 어떻게 돼요? 16 이쪽이 16이니까 여긴 12가 되겠네요. 그죠? 12. 그 결과적으로 기억에 해당되는 원소는 뭐냐면 6에 12가 되고 즉 탄소가 되겠죠. 근데 질량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를 먼저 자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ABC에 대한 자료이다. 운동회의 ABC 자료다. 지금 ABC가 뭔지 모르겠지만 속력이 일정하다, 알짜임의 방향이 일정하다, 알짜임의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다. 이렇게 지금 특징을 ABC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기억, 자유낙하하는 공은 자 이게 자유낙하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은 자 얘가 지금 자유낙하를 하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뭐가 증가하죠? 네, 속력이 증가하겠죠. 자, 운동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하죠. 속력이 일정한 건 아니죠, 그죠? 속력이 일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 아니면 C겠고, 알짜임은 어때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일정한 거죠. 따라서 알짜임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A와 C가 지금 똑같은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알짜임의 방향하고 물체 운동 방향이 같은지를 볼게요. 같네요. 그죠? 자유낙하니까. 그러니까 A가 보다 자유낙하가 되겠네요. 이건 맞네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럼 운동 방향하고, 자, 운동 방향은 매번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바뀝니다. 근데 힘의 방향이 안쪽 이렇게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한 거 맞죠? B. 그러니까 여기 B는 결국에는 등속 원운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B. 그냥 곧바로 나오네요. 그죠? 이건 맞는 얘기죠. 그 대신 알짜임의 방향이 일정하지는 않죠. 힘의 방향은 계속해서 여기일 때는 이쪽으로,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계속 바뀝니다. 물론 힘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물리 2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디귿. 수평면에 대해 비스듬히 던진 공의 포물선 운동은, 자, 요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던졌어요. 이렇게 세터 각도로 던지면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죠. 마찬가지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물리 2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서 물리 1에서는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냐, 속력이 뭐 바뀌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C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다 맞겠네요. 여러분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9번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0.2초 동안 충돌한 후 등속도 운동을 했대. 1m/s로. 딱 보면 충돌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보나마나 무슨 문제예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F 델타 T는 M 델타 V죠.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평균 힘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평균 힘이.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 A가 B하고 부딪히면서 지금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6이었죠. 근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물론 앞에 운동량을 마이너스 6으로 하고 나중 운동량을 플러스 2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운동량은 속도기 때문에 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크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량이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운동량의 변화 자, 계속해서 10번 보겠습니다. 저울에 놓인 물체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 다음에 그림란은 A 위에서 F라는 힘을 위에서 연직 방향으로 가할 때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때 저울에 측정된, 자, 지금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가 가의 2배랍니다. 일단 뭐 주어진 조건이 보면 저울 눈금이 F 나가 있고 F 가가 있는데 F 나가 가의 2배랍니다. 자,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이용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 그러면 A만 이렇게 떼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 A가 있고 밑에 B가 있네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중력과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자, B가 A에게 힘을 가하죠. 자, 색깔 달리 한번 해볼게요. B가 A에게 힘을 가합니다. 이렇게 위로 힘을 가하겠죠. 자, 이처럼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자, A에 작용하는 알점이 0이 되죠. 정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지만 두 힘 모두 다 A라는 동일한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죠? 네, 힘의 평형이라고 하죠. 근데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B가 A 자, 나를 이제 한번 따로 그려 볼게요. B가 이렇게 있고요. 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위에서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네요. 자, 주어진 질문이 뭐냐면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B가 A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B가 A에게 준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A가 누구에게? 네, B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럼 A가 B에게 얼마 힘을 주나요? A가 A의 중력과 그 다음에 위에서 누르는 힘이 합해져서 B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B에게 주는 힘은 A의 뭐랑? 네, 중력이랑 플러스 F예요. 근데 지금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크기가. 근데 F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A의 중력이 더해진 거니까 크다. 맞죠? 디귿.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지금 이제 요 나의 상황에서 요 F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저울의 눈금이 이렇게 지금 저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저울이 있었는데 요 눈금이 3F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서 A의 중력과 자, 색깔 좀 달리 할게요. A의 중력 플러스 B의 중력. 그러니까 A, B의 중력 요 둘의 이제 일종의 무게죠. 그러니까 B의 중력, A의 중력에다가 플러스 F라는 힘이 가해져서 눈금이 지금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무게에다가 B의 무게를 더한 다음에 위에서 누른 힘 F의 크기가 더해져서 저울에 나타날 텐데 지금 나가 가의 2배라고 그랬잖아요. 나가 가의 2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가는 A와 B의 무게만 측정이 된 거였잖아요. 그럼 A와 B의 무게만 측정이 됐던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 플러스 F 한 값이 이 F 이렇게 한 값이 원래 A와 B를 더한 이 두 개의 중력 값보다 몇 배라는 얘기죠? 네, 2배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 한 거의 2배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F가 A, B의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죠. A, B의 중력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이 EF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요 F가 더해지니까 여기가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얼마다? 네, EF다. 이런 얘기죠. EF다. 그러니까 여기서 F가 A 플러스 B의 중력의 크기와 같다 이거죠. 12번 문제 볼게요. 자, 열 효율이 0.3인 자,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열 효율은 네, Q1분의 Q1-Q2 다시 쓰면 Q1분의 W인데 그러니까 원래
여론을 흡수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효율이잖아요. 근데 일은 고여론에서 일을 하고 저여론으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Q1-Q2였어요. 그러니까 1-Q1분의 Q2였던 거죠. 자, 지금 아무튼 0.31입니다. 요 값이 0.3이래요. 일정량 이상 기체, 자, 물리 1이나 물리 2, 뭐 화학 1, 2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상 기체를 주로 다루는 거고요.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거래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은 지금 압력이 일정한 무슨 과정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죠. 등압. 공식 쓸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A에서 B 요 아래 면적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예요? 흡수하는 거죠. 열을 흡수하는데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Q1이 기억이 되겠죠. Q1이 기억이 될 거고요. 자, B, C는 보니까 흡수하는 열이 없어요. 또는 방출한 열이 없습니다.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제로예요. 그 얘기는 이 B, C 과정은 이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네, 단열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열의 출입이 없다. 자, Q 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Q가 0이니까 단열이 됐다는 얘기고. 자, CD는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부피가 감소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기체를 이렇게 눌러 주었을 때 부피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하겠죠. 이때는 방출을 하는 겁니다.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료율이 0.3이 되는데, 자, 0.3은 1-Q1분의 Q2인데요. 뭐 위에서 곧바로 쓰면 기억이라고 하는 열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흡수해서 기억에서 빼서 총 얼마를 방출했어요? 네, 140을 방출했더니 그게 0.3이 됐대요. 그럼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뭐 다시 쓰면 1-기억분의 1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0.7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억값은 얼마다? 네, 200이 되겠죠. 그 기억은 200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는 등압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서 자, A에서 B로 가니까 내부 에너지도 커지고 그다음에 일도 하는 거죠. 따라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틀렸고, CD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열을 어떻게 한다? 네, 방출한다. 틀렸고, 네, 답은 1번만 맞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연력학 문제를 풀 때는 꼭 반드시 기본 공식, 연력학 제1법칙을 써놓고 시작을 하고 등압, 등온, 그 다음에 단열, 등적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각각 잘 따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자, 일단 마찰이 없대요. A가 정지해 있는, 자, B가 지금 정지돼 있죠.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부딪히겠죠.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수능에 나왔는데 또 수능에 또 나왔어요. 거의 문제 똑같이. A, B의 질량은 각각 MA, MP이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랍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이렇게 속력을 보시면 A의 위치를 보시면 위치가 변했죠. 자, 1초 때까지는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증가해서 즉 기울기를 보시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m/s로 가다가 여기 미터고 여기 초니까 m/s죠. 가다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A의 속도가 지금 줄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또 기울기를 또 구하면 1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제 1이 되겠네요. 그 그림을 그리면 여기 충돌 전이고요. 뭐 충돌 후를 따로 하나 그리면 A라는 물체의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다? 1m/s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때 MA 대 MP 값을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돼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A의 질량 모르니까 MA 곱하기 2 더하기 0 이게 뭐예요? 충돌 전이죠. 자, 충돌 후는 어떻게 돼요? MA 여전히 모르니까 MA 곱하기 1 더하기 MP 곱하기 V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VB의 속력도 모르고 VMP의 질량도 지금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MP, VB 한 값이 얼마가 돼요? M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따라서 VB 값을 정리를 하면 MP분의 MA가 되겠죠. 그죠? MP분의 MA 값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충돌 후에, 자, 두 번째 조건이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래요. 그럼 운동 에너지 공식 넣어요. 운동 에너지 B가, B 어떻게 되죠? 2분의 1 MB VP의 제곱이죠? 자, B의 운동 에너지가 A의 3배래요. 자, 2분의 1 MA VA의 제곱에다가 몇 배? 네, 3배. 한 값이 서로 다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MAMP 값을 지금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VP가 있고 VA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VP나 VA 이런 것들을 없애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VB가 MB분의 MA였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2분의 1 MB MP의 제곱 MA의 제곱 한 것이 2분의 1 MA VA의 제곱 곱하기 얼마입니까? 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요. 하나씩 없어질 테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면 자, VA는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VA가 나중 속도 VA가 얼마였죠? 1이었죠. 참. 그러니까 여기 뭐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굳이 넣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다 남는 게 뭐만 남았냐면 2분의 1 MP분의 MA가 남고 저기가 2분의 3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B분의 MA 값이 얼마입니까? 네, 3이죠. 따라서 비율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런 얘기죠. MA 대 MP가 그러니까 MA가 3MP인 거잖아요. 그래서 3대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운동 에너지에다가 넣어서 정리하는 게 조금 지저분하긴 했지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MA 대 MP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일단 쓴 다음에 이게 후였죠. 쓴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넣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오,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찰자 P에 대하여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5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다.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간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광원 A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들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대충 그림만 봐도 P가 이렇게 P가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Q가 우주선이랑 같이 움직이는 Q가 있어요. 이때 Q가 딱 지나갈 때 A, B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P의 관성계에서 자,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P가 기준인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A, B에서 발생한 빛이 자, 여기 딱 동시에 A, B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P는 지금 원래 정확하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P에 어떻게 될까요? 각각 똑같이 도달을 하겠죠. P는 멈춰 있는 상태고 동시에 같은 거리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했으니까 P점엔 동시에 도달하겠네요. 자, 니은
P의 관성계에서 A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한다. 그러면 P가 보면 Q에 동시에 도달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Q가 봤을 때, 그러니까 P가 봤을 때 Q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쪽과 멀어지는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서 발생한 빛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고 B에서 발생한 빛은 그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Q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P가 보면 Q에 누가 더 먼저 도달하냐면 B 쪽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더 먼저 도달한다라고 P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Q의 관성계와 Q가 있고 P가 있어요. 관성계가. 그럼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P의 관성계에서 보면 Q가 B 쪽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원래 Q가 봤을 때의 시간보다 어떻게 된다? 네,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Q의 관성계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Q 입장에서 보면 양쪽으로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Q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P가 보면 Q와 B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처럼 보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EM, M의 물체 AB가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각각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A가 점 P를 지날 때 A와 B의 속력은 V로 같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D이다. A가 P에서 ED만큼 이동했을 때 B의 속력은 2분의 V이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X이다. X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등가속도 운동 관계식을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네, 그래프를 주로 그려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x축을 t로 놓고 y축을 v로 놓을게요. 지금 B의 속력이 V에서 2분의 V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V에서 시작해서 이 가운데 2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운동을 한 거죠. 요게 B입니다. 요게 B. 자, A는 어떻게 되냐면 A는 똑같이 V에서 출발을 해서 V로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질량이 EM이고 M인 두 물체 AB가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 같은 힘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 뭐 당연히 뭐 B의 속력이 줄었던 것처럼 A의 속력도 줄어야 되겠죠. A의 속력이 빨라지면 A가 B로 와서 때릴 거 아니에요. 같은 속력으로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량이 A는 EM이고 B는 M이기 때문에 우리 F는 MA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자, 얘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럼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A의 질량이 EM이고 B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그러니까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를 따지면 1대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B가 V에서 출발해서 2분의 V가 됐기 때문에 요거에 2분의 1만큼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V가 2분의 V만큼 변했으니까 결국엔 4분의 1 V만큼 변하겠죠. A 같은 경우는. 따라서 나중에 속도가 4분의 1 V만큼 변했으니까 4분의 3 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A입니다. 요 값은 4분의 3 V가 되겠죠. 왜냐하면 4분의 1 V만큼 속도의 변화가 생겨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질문이 뭘 묻는 문제냐면 X값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가 이동한 거리는 요 파란색 요거의 면적이 될 거고
B가 이동한 거리는 요 빨간색 요 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관계 공식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면 훨씬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V에서 출발해서 2분의 V까지 되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면적 구하고 사각형 면적 구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V에서 2V 사이의 평균값, 그러니까 여기 뭐 평균값 요만큼 되겠죠? 요 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균값은 얼마냐면 V 더하기 2분의 V를 2로 나눈 게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시간을 곱한 크기가 얼마다? 2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죠. A도 V에다가 4분의 3V를 더하고 2를 나눈 게 요게 이제 B의 평균 속력이 되겠죠. 자, A죠, 참 A. A의 평균 속력이 되고 그거에다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니까 곱하기 해서 X 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V 2분의 3V가 되니까 계산하면 4분의 3V가 될 테고, 그래서 4분의 3V 곱하기 시간 t 한 값이 얼마냐면 B가 이동한 거리가 지금 t 플러스 x죠. 자, 요게 될 테고, 그 다음에 A가 이동한 거리는 A의 평균 속력이 얼마였죠? 네, 이렇게 되죠. 여기 그럼 계산을 하시면 4분의 7V가 될 테고요. 2분의 4분의 7V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분의 7V가 되겠죠? 곱하기 t 한 값이 2D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질문이 x 값이 무슨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d 값을 정리를 할 때 t가 나오니까 뭐 v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하면 8분의 7v t 한 값이 2d였잖아요. 그러면 얘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t는 7v분의 어떻게 되죠? 16d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7v분의 16d가 됩니다. 그럼 이 7v분의 16d를 지금 x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3v 곱하기 7v분의 16d 하는 것이 d 플러스 x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없어질 테고요. v 없어지고 4, 4, 16 없어지고 자 7분의 12d는 d 플러스 x인데 자 여기서 x는 d가 넘어가면 7분의 7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7분의 5d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좀 약간 문제 숫자도 그렇고 좀 지저분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평균 속력의 개념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그런 것을 자주 활용한다라는 거 이것을 좀 연습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볼게요. 좀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뭐 그렇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맨 마지막 20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값은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 에너지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뭐 얘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린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멈춰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C가 끊어졌어요. 그럼 끊어지니까 원래 여기 0.1m만큼 늘어나 있던 상태의 용수철이 요 늘어난 길이가 0.05m밖에 안 늘어났대요.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원래 용수철을 이렇게 이쪽으로 잡아 당겨 가지고 0.1m 늘어났는데 얘를 딱 끊음으로 인하여 이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용수철을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용수철의 길이에 보다는 0.05m 늘어난 상태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 둘의 값이 서로 같아야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 지금 증가한 걸 먼저 찾으면 나에서 A, B가 움직이니까 이제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B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B가 올라갔기 때문에 B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했을 테고요. 요게 이제 증가를 한 거네요. 자, 감소한 건 그럼 뭔가 하고 봤더니 감소한 건 일단 이제 A가 요쪽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A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을 테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원래 0.1m만큼 늘어나 있던 상태에서 0.05m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용수철, 그러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P 값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좀 지우고 옆에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좀 지울게요. 증가한 것과 감소한 양을 이제 각각 구하면 됩니다. 그럼 증가한 양을 먼저 구하면 자 2분의 1. 자 A의 질량이 얼마죠? 네, 2. V 제곱.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더하기 2분의 1, 3 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지금 실내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V가 같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 B는 질량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대 3이 되겠네요. 뭐 나중에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B가 올라간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잖아요. 그럼 M이 얼마냐면 3, G가 중력값도 10이라고 계산하라고 했죠. 10, H가 몇 미터 올라갔습니까? 네, 0. 몇 미터 올라갔죠? 0.5m만큼 올라간 거죠. 아까 0.1m에서 0.05m만큼 눌렀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0.05m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30에다가 0.0으로 곱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1.5줄이 되나요? 자,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1.5만큼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감소한 걸 찾아봐야 되겠는데 감소한 거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A의 질량이 얼마냐면 2 곱하기 10 그다음에 0.05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0. 20에다가 0.0으로 곱하는 거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1. 그래서 1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잖아요. 지금 2분의 1 k가 얼마냐면 200이었어요. x가 첫 번째는 0.1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계산하면 100이고 0.01이니까 1줄이네요. 자, 이 1줄에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2분의 1 200에다가 0.05의 제곱을 계산하면 자, 이 100이 될 테고요. 0.0025니까 0.25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줄에서 0.25줄로 이렇게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감상은 0.75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줄이 되고 플러스 0.75줄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한 전체 에너지가 1.75줄이네요. 그러면 이쪽에
아까 우리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 값도 1.7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1.5였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값은 전체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냐면 1.75가 되려면 0.25줄이 되겠네요. 그죠? 0.25니까 몇 분의 몇이죠? 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줄만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A, B를 합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A의 운동 에너지 값만 물어봤어요.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줄 중에서 질량 B가 곧 운동 에너지 B와 같은 거니까 전체 5분의 2만큼이 이제 A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10분의 1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10분의 1줄만큼 증가했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면 얼마였죠? 네, 1줄이었죠. 1줄. 1줄 맞나요? 잠깐만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계산한 값이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었 0.25줄이었죠. 4분의 1이네. A의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10분의 1줄이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25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4분의 1줄이죠.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에 전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 배냐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한 값이 10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해야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5분의 2를 해야 되는 거죠. 5분의 2를 하면 5분의 2배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21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수능 문제다 보니까 좀 문제의 난이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계산도 좀 지저분하고 좀 복잡하고 그런 경향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고 연습이 많이 안 돼서 잘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익숙해질 테고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서도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라는 거죠. 자, 총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수능 기출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부터 쭉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어떤 운동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속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힘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해서 뭐 거리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가속도를 구한다든가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F 이꼴 ma를 이용해서 뭐 가속도를 구한다든가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의 뭐 관계를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충격량 FT와 그 다음에 운동량 MV를 이용해서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다섯 번째는 뭐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물론 이때 이제 속도를 시간과 위치 관계 그래프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등온 과정, 등적 과정, 단열 과정에서의 열의 흡수와 방출 이런 관계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같이 열 효율과 관련된 문제랑 같이 짬뽕해서 출제가 됐던 거였죠. 그 다음에 역학제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가 나왔죠. 역학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유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유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있었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x 제곱이 있었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든가, 다시 쓰면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 값이 일정하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든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 뭐가 있었죠? 네,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가 있었죠. 네,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가 있었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상대성 원리도 있었고, 광속불변의 원리도 있었는데, 이제 가장 뭐 학생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제 광속불변의 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상대성 원리는 뭐 기본 과정의 첫 번째니까 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어떻게 된다? 수축된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질량이 어떻게 되죠? 질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이번 문제는 없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9번, 9번째 유형에서 뭐 핵 반응 관련된 문제에서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된다는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관한 문제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수능 기출 문제 한 회분을 풀었지만 한 회분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물론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이해를 충분히 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어렵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실제 문제를 푸는 건 어렵죠. 수능 기출 문제는. 근데 중간고사 문제는 이렇게 뭐 어렵게 출제하지는 절대 안 하니까 뭐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원래는 이제 2019, 20, 21 이렇게 세 개를 다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욕심이 이제 뭐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다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리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강의 곧바로 또 올리겠습니다.